안녕하세요. 마음서재입니다. 오늘도 함께 문학작품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제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데요. 스스로도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그 책은 바로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은 마치 거대한 마법의 거울과 같은 소설입니다. 그 안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모두 담겨 있죠. 콜롬비아의 가상 마을 마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 사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인류 문명의 축소판이자 라틴 아메리카에 압축된 역사서입니다. 마르케스는 환상과 현실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키며 시간의 순환성과 고독의 보편성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탁월하게 형상화했습니다. 이야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아내 우르술라와 함께 마콘도라는 마을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엔디아는 근친혼에 대한 두려움과 꿈에서 본 얼음의 환상에 이끌려 20가구의 가족들과 함께 늪지대를 가로질러 이 신세계를 건설하죠. 마콘도는 처음에는 세상과 완전히 경기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순수한 상태였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콘도의 아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연금술에 빠져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발명품들을 시도하죠. 자석으로 땅속의 금을 캐내려 하거나 망원경과 확대경을 이용해 태양열로 전쟁을 벌이려 하는 등 기발하지만 헛된 시도들을 반복합니다. 이는 과학 문명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동경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엔디아의 아내 우르술라는 가문의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그녀는 100년 넘게 살면서 가문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우르술라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후손들을 보살피며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려 노력하죠. 그녀의 캐러멜 사탕 만들기는 가문 경제의 근간이 되며 동시에 여성의 생명력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마콘도의 평화로운 일상은 매년 3월에 찾아오는 집시들에 의해 깨어집니다. 집시들은 외부 세계의 문명을 가져오는 메신저 역할을 하죠. 자석, 망원경, 얼음 등의 신기한 물건들과 함께 그들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와 지식입니다. 특히 집시 족장 멜키아데스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정신적 스승이자 친구가 됩니다. 멜키아데스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양피지를 남기는데 이는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이 양피지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로 마지막에 가서야 그 내용이 밝혀지죠. 멜키아데스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집시들이 가져온 문명의 이기들은 마콘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얼음은 마콘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물질로 여겨지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처음 얼음을 만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다고 외치는 장면은 소설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호세 아르카디오, 둘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셋째 아마란타입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기질과 운명을 가지고 있죠. 첫째 호세 아르카디오는 거대한 체구와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집시 소녀와 함께 마콘도를 떠났다가 세계를 돌아다닌 후 문신투성이 거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의 몸에는 온 세계의 지도가 새겨져 있어 마콘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하지만 그는 결국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째 아우렐리아노는 내성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언 능력을 보이며 나중에는 대령이 되어 32번의 전쟁을 치르고 32번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는 17명의 아들을 두지만 모두 같은 이름 아우렐리아노를 갖고 있으며 결국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셋째 아마란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수의를 짜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조카 아우렐리아노 호세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지만 이를 거부하고 고독한 삶을 선택합니다.
아마란타는 검은 붕대를 손에 감고 살아가는데 이는 그녀의 내적 상처와 죄책감을 상징합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전쟁 이야기는 소설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당의 혁명가로 시작하지만 점차 전쟁 자체에 매몰되어 갑니다. 32번의 전쟁과 32번의 패배라는 반복은 라틴 아메리카의 끝없는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령은 전쟁 중에 17명의 아들을 낳지만 그들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호의를 받고 마콘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17세가 되는 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죠. 이는 폭력의 순환과 전쟁의 무의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고독한 노년을 보냅니다. 그는 작은 작업실에서 작은 금붕어들을 만들고 이를 녹여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죠. 이 순환적 행위는 인생의 허무함과 끝없는 반복성을 상징합니다. 소설의 중반부에는 외국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에 들어와 마을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콜롬비아 역사에서 미국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진출했던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바나나 회사는 마콘도의 급속한 근대화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바나나 회사의 등장과 함께 마콘도에는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영화관이 생기며 전화가 설치되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마콘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어 갑니다. 바나나 회사 시대의 절정은 3,000명의 노동자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실제 1928년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바나나 대학살을 소재로 한 것인데 마르케스는 이를 환상적으로 형상화합니다. 학살 사건은 기차를 타고 바다로 운반되어 사라지며 생존자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집니다. 이는 역사의 은폐와 조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독특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오는 엄격한 통치자가 되지만 결국 총살당하고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숙모 아마란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고독과 좌절, 그리고 사랑의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메메레나타, 메메 부엔디아입니다. 그녀는 바나나 회사의 전성기의 수도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현대적 여성입니다. 메메는 바우티스타라는 정비공과 사랑에 빠지지만 어머니 페르난다의 반대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바우티스타는 메메의 집에 숨어들다가 총에 맞아 죽고 메메는 평생 수도원에 갇혀 살게 됩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가문의 마지막 여성 중 하나로 유럽에서 교육받고 돌아와 마콘도를 재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의욕적인 성격으로 쇠락해가는 마콘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사랑은 항상 불가능하거나 금지된 것으로 그려집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사랑은 대부분 성취되지 못하거나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레베카는 흙과 회반죽을 먹는 기이한 습성을 가진 고아 소녀로 부엔디아 가문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양아들 아우렐리아노와 약혼하지만 나중에 그의 형 호세 아르카디오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불안정하고 강박적입니다. 피에트라 코테스는 아우렐리아노 대령의 정부로 그와의 사랑을 통해 동물들을 무한히 번식시키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녀의 집은 온갖 동물들로 가득 차게 되어 마콘도의 번영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위험성도 보여줍니다. 나이지리아 리오스는 9명의 남편을 둔 여성으로 사랑과 죽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바나나 회사가 철수한 후 마콘도는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비가 4년 11개월 2일 동안 계속 내리는 대홍수가 마을을 휩쓸고 그 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듭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마콘도의 몰락을 가속화시키죠.
마콘도의 쇠락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마콘도는 점차 사라져갑니다. 바나나 회사 시대의 번영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마콘도는 고립된 유령 마을이 되어갑니다. 우르술라의 죽음은 마콘도 몰락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100년 넘게 살면서 가문을 지켜온 그녀의 죽음과 함께 부엔디아 가문의 구심점도 사라집니다. 그녀의 죽음 후 집은 급속히 황폐해지고 가족들은 더욱 고립되어 갑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마지막 세대는 가브리엘과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입니다. 가브리엘은 작가를 꿈꾸는 젊은이로 그는 마콘도를 떠나 파리로 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르케스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멜키아데스의 방에서 양피지를 해독하며 살아가는 학자입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익혀 양피지의 내용을 번역하려 노력하죠. 그의 고독한 연구는 지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서로 조카와 이모 사이임을 모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의 사랑은 가문의 첫 번째 부부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가 두려워했던 근친혼의 저주를 실현시킵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돼지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가문의 창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근친혼의 저주가 실현된 것입니다. 우르술라는 평생 가문의 족보를 외우며 근친혼을 방지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 저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꼬리 달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개미떼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는 부엔디아 가문의 종말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개미는 소설 전반에 걸쳐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가문의 마지막 후손까지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출산으로 죽은 후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멜키아데스의 양피지를 해독합니다. 그가 마침내 양피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그 안에 적힌 것이 바로 부엔디아 가문의 전체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양피지는 가문의 백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양피지를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운명의 결정론적 성격과 시간의 순환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양피지의 마지막 구절에는 거울의 도시들과 신기루 같은 종족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져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마콘도와 부엔디아 가문의 완전한 소멸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시간은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반복하며 비슷한 운명을 겪습니다. 호세 아르카디오들은 모두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 아우렐리아노들은 모두 내성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런 반복성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순환성을 상징합니다.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 번영과 쇠락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마르케스는 이를 통해 역사의 진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성 속에서도 각 개인의 삶은 고유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운명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는 마르케스의 휴머니즘을 보여줍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고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진정한 소통과 이해에는 실패합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연금술 실험에 몰두하며 가족과 단절됩니다.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전쟁터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고독한 존재입니다. 아마란타는 자신의 수위를 짜며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죠. 하지만 이런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이며 동시에 창조적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고독 속에서 양피지를 해독하며 진실에 도달하고 마르케스 자신도 고독한 글쓰기를 통해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마르케스는 일상적 현실과 환상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고 비가 4년 넘게 내리고 기억상실증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일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서술됩니다. 이런 환상적 요소들은 단순한 기이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 유럽의 합리주의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또한 토착적 세계관과 서구적 합리주의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마콘도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시간의 직선성보다는 순환성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서구 문명과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소설에서 문자와 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멜키아데스의 양피지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어 해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에 의해 번역됩니다. 이는 문학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마르케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이 작가가 되어 마콘도를 떠나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마콘도의 고독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르케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죠. 양피지의 해독 과정은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것처럼 의미를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독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여성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우르술라는 가문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현실 감각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아마란타는 순결과 자기희생을, 레베카는 원초적 욕망과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페르난다 델 카르피오는 수도의 귀족 출신으로 마콘도의 전통과 충돌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엄격한 도덕관과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지만 이는 마콘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래 문화와 토착 문화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가문의 마지막 여성으로 유럽 교육을 받고 돌아와 마콘도를 재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현대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가문의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마콘도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양피지를 읽는 순간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마콘도를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의 완전한 소거를 의미합니다. 마콘도의 소멸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비극성을 상징합니다. 식민 지배와 내전, 외국 자본의 수탈로 인해 많은 공동체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콘도는 소멸함으로써 영원성을 얻습니다. 문학 속에서 그 마을은 불멸의 생명을 얻었고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결국 100년 동안의 고독은 절망에 관한 소설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소설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이 소멸하고 마콘도가 사라져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마르케스는 고독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독을 나누는 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는 부엔디아 가문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사랑과 상실, 꿈과 좌절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마콘도는 소설 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며 그들의 고독은 우리 모두의 고독이 되고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문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마음서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제목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